네, 저희 YTN은 발달 장애인이 사법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을 연속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문제, 처벌 이후에도 범행이 반복되는 현실을 조명했는데요. 이번 보도를 기획한 사회부 김다연 기자와 함께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적 장애 아니면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런 분들이 범죄에 연루가 됐을 때 확실히 자신의 주장을 좀 적극적으로 피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강도 살인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청년 3명이 17년 만에 누명을 벗은 삼례 나라 슈퍼 사건 기억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적 장애가 있거나 미성숙했던 청년들이 수사기관의 강요로 허위 자백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이렇게 발달 장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뢰관계인 동석제도인데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도록 가족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 동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발달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법적 권리가 있다는 걸 알려야 하는데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꼭 필요한 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네, 먼저 수사기관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40대 여성 홍모 씨는 올해 초에 일행과 시비가 붙은 남성을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홍 씨는 심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경찰에서 신뢰관계인과 관련해서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지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지 묻는 경찰관에게 아니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알고 보니 홍 씨는 이 발달 장애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대답을 한 거였습니다. 홍 씨는 이미 경찰에 지적 장애의 사실이 명기된 복지 카드를 제출한 상태였었는데요. 수사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었겠죠. 더 섬세하게 장애 여부를 살펴서 권리를 보장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은 따돌림의 기억 때문에 장애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훈련 정도에 따라서 겉으로 봤을 때는 비장애인과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수사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수사기관의 세심함이 좀 아쉬웠던 그런 사례로 생각이 되고요. 또 발달 장애인들이 이미 한번 처벌을 받고도 다시 한번 범행을 저지르는, 그러니까 재범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들이 복역을 한 이후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심리적으로 더욱 취약해져서 범행을 저지르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발달장애인인 30대 여성은 사기와 절도 등으로 이미 복역한 뒤에도 다른 사람의 가방을 훔쳤다가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심리적으로 취약한 이 여성이 유튜버들에게 착취를 당해서 범행에 빠졌다는 것이 이 여성 가족들의 설명입니다. 유튜버들에게 잘 보이려고 음식을 사주거나 후원을 했다는 건데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의 경우는 출소 이후에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무인 편의점에서 배가 고파서 아이스크림을 훔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또 사회에 적응이 힘든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처벌을 받은 이후 재범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네, 다소 취약한 상황에서 결국 외부적 요인으로 다시 범행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형벌의 목적에서 재범 방지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 비장애인과는 다른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형벌이라는 것이 단순히 처벌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재범 방지도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 발달장애인들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달장애 정도나 범행 동기, 고의 여부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발달장애인 사건에 대해서 양형 조사를 의무화하고요. 또 법관의 장애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성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피고인들이 선고를 받을 때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는 것처럼 발달장애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의무교육 이수를 함께 명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처분 가운데 치료 감호 처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들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처분이 재범 방지나 교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떤가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치료감호는 심신장애를 가진 범죄자를 수용하고 치료하는 처분인데요. 이 치료감호소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국립법무병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여건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는 어렵고 사실상 감호만 남았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고 행동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약물 처방과 격리만 반복됐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서 최근 성인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달장애 전문 병실을 개설했습니다. 수용자의 인권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예. 병원 안에 있는 의사 수가 아직도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기준 법무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7.2명으로 의사 1명이 환자 110명가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1명당 적정 환자 수 60명과 비교해서 2배 정도를 감당하는 건데요. 이 좋은 취지로 마련된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려면 인력부터 보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어떤 수용자들이 그만큼의 어떤 재교육 그리고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병원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 기자 보도를 보니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문 재판부가 올해 초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초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장애인일 때 장애 특성을 고려해서 재판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가 처음으로 진행했던 사건은 발달장애인인 40대 남성 사건인데요.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목욕탕에서 8살 남자아이에게 다가가서 몸에 비누를 문지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져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아이가 귀여워서 그랬다고 밝혔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잘못을 뉘우친다면서 직접 준비한 반성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뭐 집행유예 4년이긴 하지만 징역 2년 6개월이면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형량인데 법조계에서는 이 형량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일단 어린이 강제추행죄 자체가 형량이 무척 높은 범죄입니다. 예.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유예 기간인 4년 동안은 법적인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범행 동기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문재판부라면 심리를 섬세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수사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의 법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됐는지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전문재판부가 단순히 재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장애의 특성을 더 고려해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장애를 이유로 형을 면제하거나 낮추는 건 범죄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살 아기를 3층 건물에서 던져서 살해한 발달장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며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법적인 권리도 살피면서 피해자들의 입장도 고려할 수 있도록 공론화를 통해서 적절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세심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다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